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6월 2일 한 남성이 대만 타이페이 경찰서로 급히 찾아옵니다. 여기가 익숙한 듯 곧장 담당과로 가서 사건 하나를 접수했죠. 알고 보니 그는 지난 40년간 경찰에 종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한 전직 경찰 60세의 가우 씨였습니다. 그날 가우 씨는 딸의 실종 사건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죠. 사라진 이는 30살 된 딸 가우 성운. 사실 아버지는요, 그간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미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오고 있었어요. 딸의 행적을 시간에 따라 추적했고 용의자까지 어느 정도 파악한 후였고요. 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5월 31일 오후 2시입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들고 집을 나서면서 아빠, 저 행사 포스터 작업하고 올게요. 이랬는데 그날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응답도 없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이 깜빡하고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더라고요. 이런 일은 사실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잠깐 집 앞에 외출할 때 벌어진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딸은 아버지가 걱정할 걸 알고 친구 핸드폰이나 아는 사람 핸드폰 빌려서라도 연락을 하곤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 적은 전혀 없었죠. 아버지 가우 씨는 친구들한테 다 연락 돌리고 또 애가 자주 가는 도서관, 미술관, 카페까지 갔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렇게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난 후에 집에 와서야 문득 딸이 두고 간 저 핸드폰에 눈이 갔습니다. 혹시 여기에 무슨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의 메시지, SNS를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죠. 며칠 전인 5월 26일부터 딸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의 정체는 35살의 첸보첸입니다.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타이페이의 한 공원에서 대형 오두막을 짓고는 원주민 체험과 양궁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선생님인 거예요. 딸은 실종되기 이틀 전인 28일 그에게서 양궁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메시지를 보니까 첸보첸이 원주민 행사 포스터를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실종 당일인 31일 약속을 잡았던 거고요. 딸이 실종되고 하루 뒤인 6월 1일 날 아버지가 그 오두막이 있는 공원으로 직접 찾아가 첸보첸을 만납니다. 내 딸과 어제 만났죠? 이렇게 물었는데 정작 그는 네? 가오성은?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데? 뻔뻔하게 구는 거예요. 어라 요놈 봐라. 그래서 가오 씨가 딸의 페이스북을 증거로 여기 다 너네 대화 내역 있지 않냐?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요? 기억이 난대요. 근데 자기는 그냥 몇 번 인사만 한 게 다라면서 정 의심스러우면 자기가 사는 이 오두막을 살펴보라고 문을 활짝 열어줬죠. 그런데 순간 아버지의 눈에 익숙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딸의 노트북이에요. 실종 당일 가지고 나간 물건이 여기 있다는 건 딸의 마지막 행적이 바로 이곳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왜 내 딸 노트북이 여기 있냐 추궁했어요. 그러자 첸보첸은 어제 그녀가 아주 잠깐 들린 기억이 난다 라면서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아주 묘한 이야기를 건넸죠. 여기 오긴 했었는데요. 그 레인보우들, 걔네들 따라갔어요. 저도 원주민 출신이라 잘 아는데 걔네 나체주의자거든요. 진짜 위험해요. 막 야생 캠프를 미끼로 어린애들 유인해가지고 막 밤에 집단 선교한다나 뭐라나 그래요. 듣는 순간 섬뜩한 제보였습니다. 첸보첸이 말한 이 레인보우가 뭐냐면 대만의 원주민 단체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서 아니 대만에도 원주민이 있나 싶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 처음 알았는데요. 과거 중국에서 한족이 대거 이곳으로 이주해 오기 전에는 원래 대만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그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안, 마오리족과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즈니 만화 모아나에 나오는 그런 부족들이요. 어쨌든 이런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제보를 들은 아버지가 당장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레인보우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만나서 한 명 한 명 우리 딸 봤냐? 행적을 물었지만 어쩐 일인지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이 지금 딸을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점점 대화를 나눌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앞서 들었던 나체주의자, 집단 선교 이런 천보체내 정보와 달리 이들이 아주 평범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나체는 말도 안 되고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거 내가 속은 건가? 생각해보니까 천보첸이 아버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거짓말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에 찬 가우 씨가 주변 인맥을 싹 다 이용해가지고 천보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를 파악하기 시작하죠. 천보첸. 사실 그는 얼마 전까지 보험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3개월 전부터 돌연 대만 사이더커족 원주민의 후손이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문화를 계승할 거다, 양궁을 가르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이더커족이 뭐냐면 대만 원주민 16부족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10,000명도 되지 않는 소수민족이에요.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과거 1930년대에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무장항쟁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활을 잘 쏘는 사이더커족의 용맹함이 대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죠. 또 현대에 와서 2011년에 사이더커족의 저항을 그린 영화까지 흥행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이더커족은 약간 저항의 상징, 전사부족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천보첸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활쏘기를 좋아했어요. 동시에 사이더커족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죠. 근데 그 정도가 좀 심해서 자기한테 사이더커족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어느 날부터 내가 그들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원주민 문화 가르치고 막 양궁을 전수하기 시작한 거죠. 그 오두막에서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보험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영화 보고 다 지어낸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 천보첸이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훤칠한 30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훤칠한 남성이 막 우리의 문화 보존 프로젝트를 한다니까 열광한 거예요. 그의 수업을 막 일부러 찾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가우 씨의 딸 가오성운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아버지는 이거 가짜 평판인데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야 지금 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가우 씨가 직접 작은 증거라도 수집하려고 오두막 주변을 맴돌게 돼요. 그러다가 공원 저 한켠에서 이 오두막 방향을 비추는 CCTV를 발견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 CCTV를 보려면 일반인은 불가능해요. 경찰이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음 날인 6월 2일, 날이 밝자마자 경찰에 가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거고요. 전직 경찰 선배님의 요청에 수사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머지않아 CCTV 결과가 나오는데 네, 맞아요. 딸이 이곳에 온 게 명확합니다. 6월 1일 새벽 1시 딸이 오두막을 나오더니 근처 화장실을 이용한 후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떡하니 찍혀 있어요. 하지만 오두막을 나오는 모습은 없고요. CCTV의 사각지대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면 아직 그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일까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그 오두막 근처를 계속 맴돌았을 때 특별히 수상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보니까 천보첸이 대부분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내는 듯 했지만 밤에 되면 여자친구를 불러서 잠자리를 갔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딸을 납치해두고 있다면 외부인을 들였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불길하지만 이미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가우 씨가 꾀를 내요.
딸과 목소리가 비슷한 둘째 딸한테 천보첸한테 가오성운인 척 전화를 걸게 한 거예요. 따르릉, 여보세요? 선생님 저예요. 딸 목소리처럼 했어요. 근데 천보첸이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야,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부모님 너무 걱정하신다. 빨리 연락드리래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서는 자기 SNS에다가 실종 소식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목격자를 수소문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니까 가오성운의 실종과 무관한 것 같기도 하고. 실종 열흘째가 되는 6월 9일, 이때까지도 아버지, 담당 경찰,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후였죠. 생활 반응도 없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가오는 민간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탐지견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시신 수색에 나서게 됩니다. 6월 10일 새벽 2시입니다. 수색대와 탐지견이 이 오두막을 급습합니다. 정말 새벽 그 컴컴한 시각에 오두막을 덮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때 천보첸의 반응이 어땠냐? 되게 성인 군자처럼 아이고 이 시간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적극 수사에 협조할게요 하면서 흔쾌히 또 오두막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수사관들도 약간 움찔하고 당황하죠. 정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백함을 좀 과하게 증명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그렇게 잠시 후에 탐지견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킁킁킁킁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한 곳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해요. 그곳은 바로 구석에 놓여있는 녹색 아이스박스였죠. 즉각 수사관들이 저거다 싶어서 그 안을 열어보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와, 이때 천보첸이 그 아이스박스를 몸으로 탁 막더니 돌변합니다. 아이 저기요 선생님들, 영장도 없이 이러시는 건 불법인 거 아시죠? 신고하기 전에 다 나가세요. 에? 여기 제 집이에요. 아니 방금까지 뭐 적극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근데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진 거죠. 와.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그날 밤 담당 경찰을 설득합니다. 분명 저기 뭐 있다. 제발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다음 날 형사들을 대동해서 아침 일찍 오두막을 찾아가요. 너 딱 걸렸다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스박스는 이미 사라진 후였죠. 천보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요? 새벽에 도둑이 들었나? 없어졌더라고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태연히 말하는 거예요. 미쳐버리지. 결국 수사는 또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자백을 받아낼까요? 고민하던 경찰은 일단 참고인 조사차 유력 용의자인 천보첸을 소환을 했고요.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갑니다. 사실 경찰은 이미 아주 중요한 증인과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사건 당일인 31일 밤에 그 오두막에 천보첸과 딸 가오성운 외에도 2명의 남성이 더 방문을 했더라고요. 천보첸의 초대를 받고 저녁 6시쯤 도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여기서 딸 가오성운을 목격했습니다. 다 같이 식사와 술을 즐기면서 대화를 했대요. 특히나 이날 딸이 그 가오성운이 와인과 맥주를 섞어 먹으면서 더 빨리 취하는 듯 했다라고 증언을 했죠. 그렇게 4사람의 술자리가 쭉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가오성운이 먼저 취해서 잠에 들게 돼요. 2 남성은 우린 이제 그만 가겠다 하고 일어났고요. 오두막 떠납니다. 그러다 새벽 1시 그제서야 잠에서 깬 가오성운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오두막을 나가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는 모습이 아까 CCTV에 찍혀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천보첸은 어차피 이 오두막에서는 남녀 같이 숙박하는 거 금지됐다. 그래서 나는 가오성운 바로 집에 보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요. 이 사람 밤만 되면 여자친구 불러서 여기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천보첸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가오성운이
공용 자전거 타고 집에 가는 거 내가 확실히 봤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공용 자전거는 교통카드를 기기에 태그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가오 성우는 교통카드를 그날 집에 두고 왔었죠. 뭐 새로운 카드를 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핸드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날 핸드폰도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앞뒤가 다 맞질 않아. 경찰도 야 그래? 그럼 그 대여소 위치 어딘데? 추궁을 하는데 그때부터 또 촌보채는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도 얄팍한 거짓말로 지금 경찰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거짓말이 탄로 날 때마다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 왜 이렇게 덥냐고 막 부채질을 하면서 에어컨 틀어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뻔뻔한 거야. 쉽사리 자백을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 경찰이 이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2가지 선택을 제안하게 돼요. 야, 너가 정말 이 사건하고 무관하잖아? 그럼 그냥 지금 집에 가도 돼. 근데 만약 네 거짓말 밝혀지면 너 가중처벌 받게 될 거야. 그게 싫다면 딱 3시간 줄 테니까 너 우리랑 같이 니네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여유 갖고 네 발로 다시 경찰서 찾아와. 너 자백하면 임마 형량도 줄어. 그러니까 경찰도 강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회유 정책을 쓴 거예요. 집에 가서 네 물건도 좀 정리하고 시간도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자백하라고요. 고민하던 촌보채는 2번째 옵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경찰차를 타고 오두막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 성격을 정말 잘 보여주는 한심한 행태가 나오게 되죠. 전화를 한 통 걸더니 그간 자기를 칭송해왔던 여성 지인들을 한데 불러모읍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함께 집에 왔는데 막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는 그냥 말없이 담담히 짐을 정리하고요. 근데 모인 여성들이 마치 무슨 교주를 감싸주듯이 막 경찰 니네가 뭔데 이러냐 막 비난하는 거예요. 니네 권력 이용해서 이 착한 사람 잡아간다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요. 심지어 경찰차를 타려는 촌보채를 붙잡으면서 경찰들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 연행되었죠. 촌보채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태연히 지켜보면서 좀 즐기는 듯 했어요. 보니까 이 인간이 여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나 봐요. 게다가 나르시스트라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고요. 여러분 보통 나르시스트들이 잘못 인정 안 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연민에 가스라이팅 잘하잖아요. 어쨌든 경찰에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여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우월감을 뽐내고 싶었던 거죠. 온갖 쇼 다 하고 나서 경찰에 돌아온 촌보채는 그제서야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6월 1일 새벽 1시 술 마시다가 도중에 잠이 든 가오 성운이 깨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몸을 좀 이렇게 눕히게 되는데 그대로 잠에 들어버리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뭔가 불편한 기운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놀랍게도 촌보채는 옆에 누워 있습니다. 당시 촌보채는 가오 성운이 자기를 좋아해서 소위 잠자리를 원해서 오두막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성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가오 성운이 그걸 끝까지 거부했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유부남 아니세요? 네, 사실 촌보채는요 몇 달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이에요. 유부남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평소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져왔다 하는데 그걸 다 또 유흥비로 탕진하고 아내한테 폭행까지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유지될 리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르시즘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촌보채는 아내가 자기를 비난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자존심이 크게 상했던 터였습니다. 별거 후에도 여전히 그 분노가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좋아해서 성관계 하려고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가오 성운이 예상외로 싫다고 자기를 거부한다? 야, 너 술 먹고 내 집에서 자는데 너 뻔한 거 아니야? 네가 먼저 나 유혹한 거잖아. 근데 너 따위가 감히 날 거부해?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게 그날의 분노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분노가 그날 폭발하게 된 거죠. 마침 이때 가오성운이 일어나서 짐을 챙겨요. 집에 가려고. 근데 갑자기 천보첸이 목덜미를 거칠게 잡더니 그대로 침대에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등을 보이면서 쓰러졌어요. 등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자기 무릎으로 등과 어깨를 강하게 누르면서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막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천보채는 분노가 더해져서 아주 강하게 세게 눌렀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고는 급기야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가오성운이 정신을 잃게 되는데 그러자 천보채는 그녀가 죽었다고 판단해요. 이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그녀에게 풀게 되죠. 사실 이때 피해자는 미약하지만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병원에 옮겼다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녀는 성폭행을 당하던 중 사망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천보채는 이 시신을 침대 옆쪽에 있는 아이스박스에 구겨 넣고 그냥 잠에 들어요. 바로 다음날 경찰 출신이던 그녀의 아버지 가오 씨가 오두막을 찾아와서 딸을 찾았죠. 그때는 어찌저찌 대충 돌려보냈는데 이틀 뒤에는 경찰까지 옵니다. 아이스박스 안에서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더 의심받기 전에 신속히 시신을 처리해야 했죠. 그는 방수포와 대량의 비닐봉지 그리고 15cm 정도 되는 칼 3개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밤새 시신을 절단했고 그걸 총 7조각으로 만들어요. 이어 봉지와 가방에 각각 나눠 담았는데 모든 걸 마치고 나서 새벽 5시 꾸러미를 챙겨서 CCTV 사각지대를 틈타 오두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간 곳은 20km 정도 떨어진 타이페이시 북쪽 양면산이란 곳인데 천보채는 이곳에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자백합니다. 여기까지 들은 경찰이 바로 양명산으로 달려갔어요. 8시간이나 걸린 수색 끝에 다행히 토막의 모든 부위를 발견할 수 있었죠. 특이하게도 이 시신이 2곳에 버려져 있었는데요. 한 지점에서 팔과 머리, 몸통이 있었고요. 거기서 또 2km 떨어진 다른 지점에서 다리를 발견합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시신의 눈과 코, 입이 다 흰색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미신을 선호하는 대만의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요.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영혼이 산 사람을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고 하죠. 어쨌든 이후 시신이 곧장 조사에 들어가는데 토막을 하나씩 맞춰보던 부검의가 아주 끔찍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음부가 예리하게 도려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만 없어요. 소실됐어요. 아, 이 새끼. 다시 경찰이 천보채한테 가서 야, 너 그 가슴하고 음부 왜 도려냈어? 그거 어딨어?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와요. 약간 천보채니 애써 막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이랄까? 그리고 여유롭게 막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요. 전혀 대답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쳐버려. 하지만 얼마 후 범인 자택에서 찾았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천보채네 집을 수색하던 경찰이 그 집 베란다에서 토막 일부를 발견한 거예요. 화분 아래 놓인 지퍼백이었는데 그 지퍼백에 그 도려내진 부분이 소금과 명반 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명반이라는 건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반과 소금을 시신에 뿌릴 경우 부패가 늦춰지고 또 건조가 되면서 미라화가 진행되는 거죠. 주로 동물 표본 제작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해요. 알고 보니 천보채니 어린 시절부터 동물 해부, 표본 제작에 관심이 있었대요. 혼자 자료도 찾고 직접 제작도 하면서 거의 전문가급 지식이 있었다고 하죠. 즉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에 대한 기념품으로 피해자의 이 가슴과 음부 일부를 보관하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자, 이제 사건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의 자백과 더불어 시신도 나왔고 이제 법의 심판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복병이 등장합니다. 2019년 8월에 열린 첫 재판. 그런데 가해자, 범인의 옆에 서 있던 건 일명 대만의 악마 변호사로 유명한 황지호였습니다. 황지호 이 사람이 사형이 거의 확정된 범인들조차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거물급 변호사예요. 황지호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유족과 검찰도 긴장했지만 사실 이미 천보첸한테 자백까지 받았잖아요. 이건 수월히 사형 나온다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천보첸은 돌연 막 서러운 듯 울어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는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모른대요. 경찰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진범을 알고 있는데 에릭이라는 인물을 지목합니다. 자긴 에릭의 뒤처리만 도왔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진짜 별수를 다 쓰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발견 당시에 아까 시신이 토막이 두 장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봐라, 하나는 내가 버렸고 하나는 에릭이 버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거짓말에 신물이 난 검찰이 막 이를 악물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냅니다. 자, 먼저 천보첸은 첫 자백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재판에서 어떻게 죽은지 모른다 말을 바꿨어요. 근데 부검 결과 그 피해자한테서 설골이 골절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명백히 목이 졸려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에릭인가 뭔가 그 인물이 진범이라면 어떻게 천보첸이 살해 방법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겠냐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천보첸은 가오성운의 어깨와 등을 자기 무릎으로 강하게 눌러서 제압했다라고 자세히 진술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신의 오른쪽 어깨 뼈부터 허리까지 한 30cm 길이의 멍이 남아 있었어요. 그의 자백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이리저리 봐도 지금 자가당착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에릭은 누군데? 천보첸 지 본인도 에릭이 누군지 몰라. 본명은 아는데 인상착의도 설명 못하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대요. 무슨 소리야 이게. 앞서 그 사건 당일날 술자리 같이 했던 두 지인이 있었잖아요. 두 지인도 에릭이요? 저는 잘 몰라요. 끝까지 그냥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범행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요리조리 거짓말만 하는 행보에 결국 1심 재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즉각 항소했어요. 그리고 황치호 변호사는 이거 살인죄는 피해가지 못하겠는데 생각을 하고 작전을 바꿔요. 그래, 살인은 했다 이거야. 인정을 할게. 근데 자수했잖아. 자수했기 때문에 감형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그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신체 표본도 기념품이 아니라 사실 나중에 땅에 묻어서 명복을 길어주려 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좀 말이 안 되는데 황치호가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유능하긴 했나 봐요. 교활함 쪽에서요. 결국 2심에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2020년 10월 대법원까지 무기징역을 확정짓게 됐고요. 당연히 유족들은 이 판결에 분노했어요. 애초에 천보첸 자수한 거 아니잖아요. 경찰의 수사와 설득 끝에 자백을 한 거고 경찰 동행해서 같이 왔고요. 그래서 대만 사법부는 다 망했다. 막 유가족은 내 딸 2번 죽였다 소리를 쳤고 또 대중들조차 대법원에 막 계란을 던지면서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죠. 사건 이후 범인 천보첸은 감옥에서 책을 출간합니다. 저는 이거 듣고 또 막 열이 오르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살인마의 순정.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자기 감옥 동기들한테 이제 나는 책 인쇄 받으면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 거라고 막 낄낄거렸대요. 은퇴한 전직 경찰이 딸의 실종을 직접 추적한 끝에 극적으로 밝혀낸 범인의 존재.
하지만 그는 현재 꽤 과묵 생활에 만족한 듯 살고 있습니다. 유가족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이 박힌 그 고통은 범인이 살아있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밤 9시 30분. 대만 북부의 항구 도시 지룽에 살고 있는 중년 여성 추이메이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들 천자푸로부터였죠. 수화기 넘어 아들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해요. 엄마, 동생이 이틀째 집에 오지 않고 있어요. 잠시 가족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전화를 건 아들은 천자푸, 36살로 5남매 중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맏딸이 어머니와 둘째 남동생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이 지룽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천자푸와 넷째 동생 천안팅만이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었죠. 여동생을 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신베이시로 지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요. 그나저나 이 넷째 여동생 천안팅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우선 천안팅은 셋째 오빠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나 학교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소녀였어요. 왜냐면 귀여운 외모에 또 노래와 춤을 좋아해서 어딜 가나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 얘는 크면 연예인 시켜야 돼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끼가 많았던 거죠. 그런 천안팅의 삶이 바뀐 건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죠. 결국 그녀는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고 또 연예인의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진 결혼 생활이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고작 4년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 이혼을 하고 말았고요. 싱글맘이 돼서 살던 중 또다시 얼마 후 든든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워낙 혼자서 남매들과는 좀 남다른 삶을 살아서인지 이후 그녀는 가족들과 서서히 거리를 두며 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어요. 그나마 여기서 셋째 오빠 천자푸가 여전히 살뜰하게 여동생을 챙겨줬고 끝내 오빠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여동생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또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게다가 이때요. 동생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말아요. 그래서 퇴원을 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죠. 동생 천안팅은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담배와 마약에 중독되었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빠 천자푸도 수입이 넉넉지 못해서 그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긴 어려웠고요. 결국 그녀는 나라에서 주는 장애수당과 어머니에게서 생활비를 받아 겨우 삶을 이어가는데 그 돈이 매달 6,000위안, 하나로 1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순 없겠죠. 그래서 천안팅은 돈이 모자랄 때마다 시장에서 버리는 채소를 구걸하기도 하고 또 이웃에게 담배를 빌리는 모습도 자주 포착됩니다. 한편 오빠는 이런 동생이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남매가 다투는 일도 잦아졌는데 사실 천자푸가 정말 싫어한 건 따로 있었죠. 최근 들어 여동생이 돈을 벌겠다면서 성매매에 빠졌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모르는 남자를 집에 데려오기까지 해요. 이런 동생의 행각을 차마 눈 감아주기 어렵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여동생과 이틀째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사실 오빠는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으휴 기집애 어디 남자들이랑 돌아다니고 있겠죠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5일간 여동생은 계속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전에도 딸이 연락 두절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대부분 하루나 이틀이었거든요. 이쯤 되니 오빠 천자푸 역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결국 경찰에 동생의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당시 형사들은 사건을 접수하긴 했지만 시큰둥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다 큰 성인인데다가 과거에 가출 정적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집을 나간 거다라고 간주한 거죠. 그렇게 사건은 거의 4개월간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3월 15일, 경찰서에 돌연 수상한 익명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경찰 여러분. 천안팅의 시체가 자이 지역의 회관에서 200m 떨어진 정자 옆 남자 화장실에 있습니다. 장례를 잘 치러주세요. 그를 묻어줄 돈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좀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또 동시에 이 편지에는 수상한 점도 있었죠. 먼저 천안팅의 이름 철자가 틀립니다. 발음은 같지만 마지막 글자가 달랐어요. 게다가 그런 철자를 가진 실종자는 없었고요. 그럼 4개월 전에 실종된 바로 그 천안팅을 뜻하는 건 맞아 보여요. 또 편지 내용 속에 그를 묻어주세요에서 그라는 호칭이 어색합니다. 중국어에서는 여성을 칭할 때 그녀라고 쓰는 게 아주 기초적인 문법이에요. 근데 왜 그라고 했을까? 게다가요, 이 시신이 있다고 언급한 자이 지역은 천안팅이 살던 집에서 무려 25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수상한 건 계속되었죠. 봉투에 있는 발신인 주소를 확인했지만 그곳은 실제로 없는 주소였고요. 이쯤 되니 경찰 또한 편지의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혹여 사실이라면요? 이들은 일단 자이 지구대에 상황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3월 15일 그 내용을 팩스로 받은 자이 경찰 소속 형사 4명이 편지에서 말한 남자 화장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려와 달리 평범한 화장실이더라고요. 악취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깨끗하게 관리된 곳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수색이 끝나나 싶던 바로 그때 마지막 화장실 칸을 살펴보던 형사가 수상한 걸 발견합니다. 변기 물탱크 위에 올려진 검은색의 대형 가방. 조심스레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다시 흰색 가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열었더니 비닐에 쌓인 둥근 물체가 보입니다. 바로 옆에는 신분, 천안팅이라고 적힌 종이까지 발견되고요. 이번에는 이름의 철자가 정확한데요. 자, 이 둥근 물체, 형사들이 이걸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여러 겹의 비닐로 되어 있었고, 그게 둥그런 공 모양이었어요. 벗겨낼수록 하나의 비닐봉지가 아니라 다양한 비닐로 몇 겹이나 쌓여 있더라고요. 그냥 슈퍼에서 주는 비닐봉투에 투명한 비닐도 있고, 근데 또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 검은색 여성 재킷으로 쌓아두기도 했고, 또 한 겹 벗기니까 여성 속옷도 나오고 여성 블라우스도 나오고. 경찰은 닥치는 대로 포장을 막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cm 두께의 소금층까지 발견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악취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분명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으로 소금층을 조심히 파냈는데 형사들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악할 만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뭐였냐면 쪼글쪼글하게 수분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말 그대로 소금에 절여진 여성의 머리 부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동그랗게 공 모양이었는지 이해되시죠? 머리예요. 아니 그럼 나머지 시신은 어디 있죠? 즉각 수사팀이 출동해서 밤새도록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끝내 머리 외에 다른 부위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 부위를 좀 살펴볼까요? 사체 훼손이 너무 심했어요. 미라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었죠.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천안팅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또 추가로 그 머리를 감싸고 있던 각종 겉옷, 속옷도 모두 그녀의 소지품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발견된 속옷 한 부분에서 남성의 책이 발견돼요. 오빠 천자푸의 증언에 따르면 4개월 전인 지난 12월 11일 여동생이 낮에 외출을 하는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그녀가 평소 성매매를 했다는 증언에 따라 그녀가 만났던 손님들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녀의 단골 손님인 쉬유리를 참고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는 피해자 천안팅이 사라지기 이틀 전인 12월 9일 그녀와 만남을 가졌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서 당시 천안팅이 어떤 속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 색깔을 기억해냈어요. 그게 바로 시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바로 그 속옷입니다. 또 조사해보니까 남아있던 책도 쉬유리의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가 피해자 천안팅을 만난 건 분명 실종 이틀 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실종된 11일에는 결코 만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빠와 쉬유리의 증언이 어긋나게 됩니다. 속옷의 상태로 봤을 때 천안팅은 누가 봐도 쉬유리를 만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그때 입은 속옷도 입고 있고 또 거기 체액도 묻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천안팅은 실종되기 전 3일간 같은 속옷을 입고 있었다는 걸까요? 여기서 그녀를 잘 아는 어머니에 따르면 딸은 한겨울에도 매일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속옷 하나를 가지고 3일에는 입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은 이번엔 다시 한번 오빠 천자푸를 소환해요. 동생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게 언제라고요? 이렇게 진술을 재차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3월 17일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 범인 분명 그 친오빠야. 갑자기? 여기서 경찰이 내세운 증거는 먼저 그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필적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게 천자푸의 필체와 일치해요. 비록 당연히 익명의 편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글씨를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썼지만 감추려는 흔적이죠? 그래도 전문가의 분석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무엇보다 천자푸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 그는 동생이 사라지기 전인 12월 9일과 10일에 자기는 직장에 출근을 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근무하는 식당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날 천자푸가 출근한 사실은 없더라고요. 또한 범인은 그 유기한 시신 옆에다가 천안팅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제대로 써뒀죠? 이거 역시 천자푸를 의심할 만한 증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여동생 천안팅은 개명한 이름이에요. 그녀의 원래 이름은 아후이예요. 그래서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다 그녀를 아후이라고 불렀어요. 개명을 한 후에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안팅이란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예요. 당연히 가족들은 그 이름 알고 있고요. 경찰이 추정하는 살해 동기 또한 다시 한번 명확합니다. 오빠는 당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약 5년간 보험 판매원으로 일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2011년경부터 동생 앞으로 무려 5건의 생명보험을 들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3개는 보험료를 연체해서 결국 소멸됐지만 2개의 보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넉넉치 않은 살림에 여동생 이름으로 보험을 5개씩이나 붙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다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6개월 전인 2012년 5월, 오빠가 류 씨라는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죠. 동시에 내가 이제 곧 결혼을 할 건데 나의 아내가 여동생의 행실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엔 동생이 성매매 손님과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수치스러운 애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매매라는 게 아주 좋은 구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생이 손님 만나러 갔다가 변태 손님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되는 시나리오가 떠오른 거죠. 안성맞춤으로 생각됩니다. 12월 11일, 그는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여동생을 목졸라 살해합니다. 이제 인생의 걸림돌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는 여동생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입고 있던 속옷으로 다 감쌌어요. 그래야 더 성매매 손님이 용의자로 몰릴 테니까요.
평소 그는 요리사였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를 자주 다뤘는데요. 그 덕에 시신을 수월하게 토막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데 왜 굳이 경찰서에 편지를 보낸 걸까요? 이게 오빠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죠. 동생이 실종이 아니라 사망으로 확인이 되어야 자기가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실종이면요, 7년을 더 기다려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보험금은 매달 나가겠죠? 이걸 유지할 수 없던 천자푸는 위험을 감수하고 경찰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신은 어디에 있냐? 경찰은 살해 시점인 12월 9일 이후 집 근처의 모든 CCTV를 둘러보면서 시신 유기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치밀한 분석을 한 끝에 정말 황당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천자푸가 여장을 하고서 시신을 옮겼더라고요. 그것도 한 벌이 아니라 수시로 옷과 신발을 갈아입으면서 다른 사람인 척 CCTV 추적을 피한 거죠. 하지만 명백하게도요, 여자 가발 쓰고 비닐봉지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거다 싶어서 그 동선 추적했고 천자푸가 버린 비닐봉지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허무하게도 그 비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설마 천자푸가 여기까지 예상했던 걸까요? 마치 자기가 시신을 유기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려고요? 와, 이게 그렇다면 진짜 지능범인 건데요. 이렇게 수사관들이 당황해하고 있을 무렵 범인의 아내 류 씨가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동생이 실종된 직후 결혼 준비를 하던 류 씨가 아예 천자푸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돼요. 여동생이 이제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남자친구가 냉동실만큼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러려니 했죠. 근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 집에서 점점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악취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류씨가 집에 와보니까 다용도실에 웬 중형 고기 분쇄기가 떡하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천자푸가 그거 식당에서 안 쓰는 물건인데 내가 중고로 팔려고 가져왔어 라고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 천자푸가 살던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주민이 12월 말쯤인가 그때부터 윗집에서 기계 소리가 심하게 났다고 말해요. 게다가 어느 날 자기네 집 화장실에 갔는데 바닥에 2-3cm 정도 오수가 고여 있더라고요. 게다가 심지어 그 오수 안에는 손톱만한 고기 찌꺼기 조각이 둥둥 떠다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배수구에서 계속 흘러나오면서 비린내를 심하게 풍겼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확실한 증언이었죠. 경찰은 천자푸가 시신을 토막낸 후 버린 게 아니라 아예 분쇄했을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증거 찾기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혈흔 탐지견을 동원해서 아파트 내부와 주변까지 샅샅이 수색했죠. 그렇게 며칠간 이어진 조사 끝에 옷장 바닥 그리고 타일의 아주 작은 틈에서 희미한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이게 숨진 천안팀과 DNA가 일치했던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동생을 살해했다는 그 사실보다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잔혹한데요. 천자푸는 시신을 토막낸 후 우선 냉동고에 보관을 했어요. 하지만 악취가 점점 더 심해지죠. 게다가 집에는 예비 신부 류 씨도 들어왔고요. 하루라도 빨리 토막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고기 분쇄기를 집에 들였고 그걸로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해 동생의 시신을 분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하수구로 흘려보냈죠. 조각조각 내서요. 하지만 여기서 동생의 머리만큼은 여전히 냉동고에 보관했어요. 차마 버릴 수 없어서 그랬냐고요? 아니요. 나중에 동생의 죽음을 증명하는 시신이 있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까요.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 후 이제 냉동고에 있던 시신은 다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아내가 된 류 씨가 냉동고를 뒤지게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험금을 타내고 싶어졌죠. 그래서 소금에 절여진 동생의 머리를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중 화장실에 유기하고 또 그녀가 누군지 정확히 이름이 적힌 메모지까지 남기고 옵니다. 그렇게 천자푸는 자기가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죠. 2014년 6월 30일 대만 법원은 살인, 사기, 시신유기 혐의로 천자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형량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는데요. 살해 방식이 워낙 잔혹해서 당연히 사형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전과가 없고 또 그동안 어머니에게 효도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아무래도 여러분, 대만은 중국이랑은 형량에 있어 정서적으로 다를 수 있죠. 형은 그렇게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남아 있어요. 살인사건이 밝혀진 후 천자푸의 악마 같은 행각이 양파 가득 폭로되기 시작한 거죠.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동생이 앞서 술과 마약에 중독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장본인, 그러니까 동생에게 마약을 건넨 사람이 오빠 천자푸라는 게 밝혀져요. 마치 동생을 자기 집에 두고 돌보는 척 했지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보험 준비해놓고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망가지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이끌고 싶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은 아내 류 씨의 증언입니다. 그녀가 천자푸와 결혼을 했는데 하자마자 남편이 자기 명의로 생명보험 2개를 가입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내 류 씨 또한 다음 타겟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한편 천안팅의 시신이 발견된 그 남자 화장실은요, 사건 이후에 대만의 심령 스팟이 돼서 꽤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방문하고 그곳에서 영상 찍고, 근데 또 여기서 찍어 올린 영상에서 어떤 희미한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좀 해석해보면 마치 아파, 만지지 마 라고 말하는 여성의 흐느낌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친오빠에게 노예처럼 이용당하다가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동생의 원한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해당 화장실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